자, 그럼 이제 6장 힘과 운동 2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죠? 우리가 벌써 이제 이렇게 진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6-1절에 마찰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찰. 자, 6-1절 마찰로 들어가자. 근데 이 마찰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물체에다가 힘을 줬어요. 물체에다 이렇게 힘을 줬다. F라는 힘을 이렇게 줬어. 그런데 이 물체가 지금 정지해 있대요. 왜 정지해 있어?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내가 힘을 주고 있지만 내가 힘을 주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다?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힘을 주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우리가 이 마찰력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정지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자? FS라고 쓰는 거죠. 이 S는 스태틱의 앞글자를 쓰는 겁니다. 스태틱. 그죠? 그래서 얘는 정지해 있는 거야. 그래서 마찰력이 뭐다?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자? 정지 마찰력.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뭐 따로 구하는 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내가 힘을 줘서 물체에 힘을 줬지만 물체가 멈춰 있어. 그때는 뭐다?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야. 내가 준 힘과 정지 마찰력은 같아요.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그냥 누구하고 똑같니? 라고 물어보면 외력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 내용이고 내가 물체에다가 힘을 계속 증가시켰어. 힘을 계속 증가시켰는데도 이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 정지 마찰력은 계속 이 외력에 비례해서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얘하고 얘는 비례관계니까 자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뭐냐면 외력이에요. 외력. 외부에서 준 힘. 이건 뭐냐면 마찰력이에요. 이렇게. 그럼 처음에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는 내가 준 힘과 외력이 어떻다고요? 비례관계예요. 이렇게. 이러다가 내가 얘한테 뭐 99.99N의 힘을 줬어. 그래도 멈춰 있대. 그때는 정지 마찰력 얼마? 99.99N. 근데 내가 얘한테 뭐 100N의 힘을 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정지해 있던 물체가 운동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정지해 있던 물체가 운동을 시작해. 이 마찰력을 뭐라고 하자? 이걸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 정지 마찰력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FS 맥시멈이라고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을 뭐라고 하자는 거예요? 이 값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정지했던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운동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때 마찰력을 뭐라고 하자고?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자. FS 맥시멈이라고 쓰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게 정지값의 최대값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상태라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정지 상태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얘보다 큰 힘을 줬어. 만약에 100N이 지금 최대 정지 마찰력이면 100N보다 큰 힘을 주면 어떻게 된다, 물체는?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그럼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마찰력이 어떻게 된다? 물체가 운동하게 되면 뭐 등가속도 운동해도 되고 이미 운동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운동 마찰력이 작용할 것이고요. 이 운동하고 있을 때 등속도 운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등속도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이미 운동하고 있을 때는 마찰력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요. 이 마찰력을 뭐라고 하자? FK라고 하고 이 K가 뭡니까? K가 키네틱이죠. 키네틱.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운동 마찰력. 운동할 때는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구나. 근데 그 값이 어떻다고요? 일정해요. 얘는 여기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포함시키고 얘는 포함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정지해 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 정지 마찰력. 정지값의 최대값을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할 때는 무슨 마찰력? 운동 마찰력 작용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갖다가 옆에 143페이지에 정리를 해놨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4페이지에 뭐 미시적 관점 해가지고 마찰력이 왜 작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이 물체하고 이 바닥 사이가 매끄러워 보이지만 매끄럽지가 않다는 거죠. 되게 울퉁불퉁하고요. 꺼끌꺼끌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갖다 확대해서 봤더니 여기를 확대해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물체하고 이 물체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물체가 이 아랫면이고 여기 바닥도 마찬가지로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바닥이 이렇다는 거예요. 울퉁불퉁하다.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갖다가 힘을 줬지만 안 움직이는 이유는 이게 밀려가지 않으니까. 막아놨으니까. 근데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주면 여기를 깎아버린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내가 얘한테 힘을 갖다가 딱 어느 정도 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게 밀려 나가버린다는, 쓸려버린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여기가 매끄러워지게 되면서 마찰력이 감소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145페이지 가면 이제 마찰의 특성이라고 해서 직접 이 마찰력을 구하는 식을 정리해 놨는데 우리가 앞에서 다 수직항력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왜 먼저 공부했냐면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나 운동 마찰력이 둘 다 뭐에 비례하기 때문이냐면 수직항력에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수직항력하고 이 마찰력들이 비례를 한다. 그랬을 때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비례하고 앞에다 뭘 붙이냐면 μs라고 하는 정지 마찰 계수를 붙이고 얘는 뭘 붙인다? 얘는 운동 마찰 계수를 붙인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자? 얘를 운동 마찰 계수라고 하자. 식의 형태는 되게 이해하기 쉽죠? 그냥 F는 μn이야. F는 μn이다. 그리고 이 마찰 계수의 특징이 뭐냐면 이 F가 지금 μn의 식의 형태잖아요. 이 식을 μ에 대해서 정리하면 μ는 얼마가 나오냐면 n분의 F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단위가 뉴턴으로 나눠? 단위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찰 계수는 단위가 없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확인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확인 1번 문제. 토막이 지면에 놓여 있다. 지면이 토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아니 당연히 멈춰있는 상태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마찰력 얼마? 0이죠 당연히. 그래서 A번 답은 뭐다? 0. 이거 너무 쉽잖아.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5N의 수평력이 토막에 작용하면 토막이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아도 마찰력은 작용해요. 무슨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이. 그래서 B번 답이 얼마다? 5N이 되는 거죠. 이건 무슨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C번 문제. 토막의 최대 정지 마찰력이 10N이면 8N의 수평력으로 토막이 움직이는가? 당연히 안 움직이죠. 내가 주님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커야 되니까 작아. 8N밖에 안 줬어. 그러면 아니오라고 말하시면 되죠. 안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D번 문제. 12N을 작용한 토막이 움직이는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큰 힘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문제. C에서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냐? C에서 마찰력의 크기 얘한테 지금 8N의 힘을 줬다 그랬잖아. 안 움직여. 그럼 당연히 뭐야? 8N이 되겠죠. 8N의 뭐예요? 정지 마찰력이겠지. 정지 마찰력이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1번으로 갑시다. 9-1번. 보기 1번하고 2번은요, 둘 다 구판에 있던 문제들하고 약간 다릅니다. 문제를 다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구판 봤던 친구들이 이 문제를 보면 뭔가 새로운 문제처럼 보일 거예요. 새로운 문제처럼 보인다. 변형했으니까. 자, 정지해 있던 벽돌에 작용하는 비스듬한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무슨 상황이냐면, 벽돌이 이렇게 있다. 구판에서는 힘을 대각선 위쪽으로 줬잖아요. 근데 얘는 이 대각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달라진 게 그게 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의 힘을 주겠다? F, 얼마? 12N의 힘을 주겠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12N의 힘을 줄 것이고, 이 끼인 각이 얼마냐? 그랬더니 이 끼인 각이 얼마다? 요 각이 30도래요. 그럼 우리가 이 힘을 갖다가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보고요.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까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얘가 지금 질량이 얼마냐면 8kg이니까 중력이 얼마가 작용하냐면 8 곱하기 9.8의 중력이 작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얘한테 작용한 요 힘을 갖다가 벡터 분해했더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얼마다? 12 사인 30도니까 6N이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12 사인 30도 6N. 그럼 얘는 얼마야? 12 코사인 30도니까 6루트 3이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얘한테 또 뭐가 작용하냐면 수직항력이 작용하겠네요. 이렇게 위쪽으로. 됐죠? 그럼 수직항력이 얼마입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그게 수직항력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Y방향 R자임은 0이니까. 그래서 수직항력이 무조건 mg다가 아니야. 여기서는 요 방향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수직항력이 돼야 돼요. 됐죠? 그리고 정지마찰 개수가 0.7이라고 나왔고 운동마찰 개수가 0.4라고 나왔죠.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을 계산할 수 있겠네. 자, FS보다 맥시멈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정지 마찰 개수에다가 수직항력 곱해주면 돼. 그럼 지금 정지 마찰 개수가 얼마다? 0.7이라 그랬죠? 여기다가 곱하기 수직항력이 얼마다? 얘하고 얘 더한 거야. 6 더하기 얼마? 8 곱하기 9.8 해주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가 나옵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이 59.08N이 나와요. 됐죠? 그럼 내가 지금 수평 방향으로 준 힘이 얼마냐 그랬더니 수평 방향으로 준 힘이 얼마예요? 6루트 3이잖아요. 이해가시죠? 예. 이런 힘을 줬다.
그럼 물체가 지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겠네. 그죠? 예.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옵니까? 6루트 3을 계산하면 이게 10점 얼마? 39뉴턴 이렇게 나와. 그럼 최대 정지 마찰력이 59.08인데 얘한테 지금 10.39뉴턴의 힘을 주면 물체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당연히 안 움직여요. 그때는 그 무슨 마찰력이 작용한다? 뒤쪽 방향으로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정지 마찰력 얼마? 10.39뉴턴. 끝이에요. 이게 얼마다? 10.39뉴턴이다 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죠. 얘하고 똑같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갑시다. 자, 2번. 보기 2번입니다. 자, 보기 2번은요. 미끄러운 수평 혹은 기울어진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며 정지하기? 이건 또 뭔 소리야? 얘가 이렇게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V0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V0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됐다? 정지했다 그런 얘기죠. 나중 속도 V가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0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 마찰 개수가 얼마냐 그랬더니 마찰 개수가 0.6이래요. 무슨 마찰 개수? 운동 마찰 개수. 그럼 운동 마찰 개수가 나왔다는 건 얘한테 무슨 마찰력이 작용했다? 운동 마찰력이 작용했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FK라고 하는 운동 마찰력이 작용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가 처음 속력이 얘가 지금 얼마라는 얘기예요? 얘가 10m/s래요. 네, 이러던 녀석이 정지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 구하는 거냐면 A번부터 봅시다. 자, 수평도로에서 미끄러져 정지할 때까지 미끄러진 거리를 구하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야,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구해볼게요. 얘 지금 처음 속력이 10이고 나중 속력이 빵이다. 여기 뭘 구하라? 이거 x 구하라는 얘기죠. x-x0. 이 변이죠, 이게 변이. 변이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뭐밖에 없니? 이게 지금 에너지 단원이 아니라 힘과 운동 단원이니까 이 F는 MA식으로 문제를 풀란 얘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FK가 얼마다? 반대쪽으로 작용하니까 이 마이너스 FK라는 마찰력이 작용해. 이게 뭐다? 이 녀석의 R자임이야. 이게 MA라는 얘기죠. 시그마 F는 MA니까. 이해가시죠? 뭐 따로 X방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FK가 MA고 마이너스 FK니까 마이너스 뭐다? 뮤K 곱하기 뭐다? MG가 되겠죠. 이게 MA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양변에 M은 똑같으니까 M을 지워버리세요. 그럼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이 물체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뮤K G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문제에서 뮤K가 0.6이라고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0.6에다가 G값이 얼마다? 9.8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가속도 이제 좀 이따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이 녀석이 이동한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은 뭐다? 2A 곱하기 X 마이너스 X0라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번째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바로 누구다? 얘야, 얘. 얘를 구하래. 그러면 X 마이너스 X0가 얼마냐면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지금 A는 마이너스 값 나왔고요. V 값이 얼마다? 0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얘는 0이니까 0의 제곱 마이너스 V0가 얼마죠? 10이죠. 이거 분의 2 곱하기 뭐다? A가 이거예요. 마이너스 0.6 곱하기 9.8. 이걸 산수해주면 변이값이 나올 것이다. 이게 얼마 나오냐면 8.5m가 나와요.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럼 다음 B번 문제. 이게 지금 A번 문제였고요. 만일 길이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뮤K가 0.1로 바뀌었다. 마찰 개수가 0.1로 바뀌었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그때는 얼마나 이동하냐? 그럼 달라진 게 뭐밖에 없어요. 이 뮤K 값이 바뀐 것 뿐이에요. 이것 빼고 나머지 건 다 똑같아. 그럼 이제 여기다 새로운 문제는 여기다 이렇게 씁시다. 그럼 이제 가속도가 바뀌어요. A'이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얼마? 이게 0.6이 아니라 이제 0.1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맞아요? 0.1, 그렇지. 0.1 곱하기 얼마? 9.8로 바뀐 것만 써주면 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또 쓸 때 어떻게 되면 돼? 자, B번 풀이 여기다 씁시다. X-X0는요. 2 곱하기 A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0.1 곱하기 9.8분의 나머지 건 똑같아. 그러니까 나머지 똑같으니까 0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 써서 X값을 계산하면 되겠다. 얼마 나옵니까? 얘가 51m가 나와. 와, 결론이 뭐예요? 이게 미끄러운 데서 이제 이렇게 운전하게 되면은 이 정지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해가시죠? 얘가 마찰 개수가 0.6일 때는 8.5m 가서 멈추는데
마찰 계수가 0.1로 감소하니까 51m 가서 멈춰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번 문제 갈게요. 자, 이게 A번이었고 B번이었고 이제 C번. 자, 이제 C번이 뭡니까? 세타가 만약에 5도 기울어진 얼음이 덮인 언덕에서 이럴 수가. 이건 뭐야? 이렇게 기울어졌대요. 이렇게. 요 끼인 각이 몇 도라고? 5도? 예. 이렇게 그리면 되겠나요? 됐죠? 이렇게 돼 있고 언덕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집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뭘 구하라는 거야? 이때는 정지거리가 얼마냐? 맞나요? 이렇게 돼 있고 경사로 아래 방향으로 정해졌으면 이때 정지거리가 얼마인지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야, 그러면 이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여기 있었는데 얘 처음 속력이 마찬가지로 얼마예요? 처음 속력이 10인가요? 똑같은 거겠지? 지금 다른 얘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얘는 아래쪽으로 중력 받을 거야. 그죠? 중력 얼마를 받는다? mg를 받아. 그럼 mg를 벡터 분해했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5도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몇 도가 된다? 5도가 될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mg 사인 5도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뭘 받냐 그랬더니 반대쪽으로 뭘 받아요? 마찰력을 받겠죠. 이렇게 마찰력을 받는다. 무슨 마찰력을 받아요? 운동 마찰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 방향 힘이 얘보다 어떻다는 거야? 지금 빗면 방향으로 내려올 때라는 거니까 내려오는 형태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가속도가 지금 이게 요 mg 사인 5도하고 fk 중에 누가 더 크다라고 놔두고 문제를 푸는 거야. 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야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정지하니까. 됐죠?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니라고 말하면 얘는 가속도가 얼마예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알짜리면 알짜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mg 사인 5도에서 뭘 빼라? 마찰력을 빼라. 근데 마찰력 구하는 시계 형태가 여기서 좀 조심할 거는 요거만 조심하면 돼요. 얘가 뭐다? 뮤k n이야. 그럼 얘는 수직항력 위로 이렇게 작용하죠? 그럼 얘가 누구하고 똑같냐면 얘하고 똑같아. 얘가 얼마인데? mg 코사인 5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찰력 시계 형태가 뮤k n이니까 뮤k 곱하기 n이 얼마예요? mg 코사인 5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시그마 f고요. 이게 뭐다? m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서 m을 다 똑같으니까 지워버려. 이렇게 지워버리니까 결론적으로 가속도가 얼마 나온다? 가속도가 얼마 나온다? g 사인 5도 마이너스 뮤k 얼마? 뮤k g의 코사인 5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이 가속도 값을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어라? 그 x값 구하는 거 이 식에다 집어넣읍시다. x-x0는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에다 똑같이 또 집어넣자고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a 값이 얼마라고요? 9.8 곱하기 사인 5도 마이너스 뮤k 값이 지금 얼마죠? 운동마찰 계수가 0.1이라고 한 거지? 잠깐 이거 0.1로 써야 되나 0.6을 써야 되나? 문제에서 그런 얘기가 없네요. 잠깐만 이걸 갖다가 0.6을 쓸지 0.1을 쓸지를 모르니까 얼음이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0.1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0.1로 씁시다. 0.1 곱하기 이런 얘기가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정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9.8 곱하기 얼마? 코사인 5도 분해 얼마? 나중 속도 얼마? 0이죠. 그다음 처음 속도 10이었다. 그래서 이걸 산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409m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게 마찰 계수가 0.6일 때 이렇게 됐고 마찰 계수가 0.1로 바뀌면 51m가 되고 이게 경사각이 5도인 곳에서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에서 얘가 10m/s였다가 얘가 정지하는 상황일 때는 얼마나 미끄러진다는 거야? 409m. 그러니까 경사면에서 겨울철에 만약에 빙판길을 갔다가 내려간다. 엄청나게 많이 미끄러진다는 얘기죠. 사고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6-2절에 항력과 종단 속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력과 종단 속력. 자, 이제 6-2절. 항력과 종단 속력. 자, 들어갑시다. 자, 먼저 이 항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공기저항력이야. 그러니까 유체가 한마디로 흐를 때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힘을 뭐라고 하자?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얘를 떨어뜨렸어, 이렇게. 떨어뜨리면 얘가 떨어질 때 여기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가 이 물체의 흐름을 어떻게 한다? 방해하려고 하겠지. 어느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힘을 뭐라고 하자? 항력이라고 하자. 그냥 공기저항력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저항력을 생각하면 되고 이걸 뭐라고 하자? 항력이라고 하자. 이 항력을 갖다 뭐라고 표시해놨냐면 D라고 표시한 거예요. D.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종단 속력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여기 터미널 벨로시티죠? 터미널 벨로시티.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하자? 종단 속력이라고 하는 거지. 아래 첨자 T를 써서 터미널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물체들이 떨어질 때 빠른 속도로 움직여. 그래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이제 떨어지게 된다. 그럼 공기가 그 물체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 있던 유체들이 어떻게 된다? 뒤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상황 이해가시죠? 예,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얘한테 공기저항력이라는 게 작용하게 된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이때 이 공기저항력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둬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진대요. 그럼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무슨 힘을 받냐 그랬을 때 중력 mg를 받아요. 그 다음에 공기저항력 얼마 받니? 그랬더니 공기저항력을 D라는 공기저항력을 받는데요. 그럼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에서 항력 D를 어떻게 하자? 빼자. 그럼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MA가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만약에 중력과 이 항력이 어떻게 된다?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걸 이해하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공기저항력이 항력이 얼마냐면 시계 형태가 2분의 1 C로 AV 제곱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2분의 1 C로 AV 제곱에서 이 C를 갖다 뭐라고 하자? 얘를 항력 계수라고 하고요. 항력 계수라고 하고, 이 로우는 뭐야? 로우는 밀도죠, 밀도. 공기 밀도겠죠. 그 다음에 N은 뭐다? 유효 단면적. V는 떨어질 때 물체의 속력이고요. 그래서 요 식을 쓰면은 만약에 얘하고 얘가 같아졌다.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정지하는 게 아니라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식을 쓰면 2분의 1 C로 AV 제곱이 뭐하고 똑같다? 여기서 요거하고 mg가 결론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죠. 왜냐면 R점이 0이니까.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얘하고 얘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요거하고 mg가 똑같아라고 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제일 아래쪽에 써놓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때가 뭐다? 종단 속력에 다다른 거야. 얘하고 얘가 똑같으면 얘는 R점이 0이고 종단 속도에 다다른 상태로 운동을 하니까 여기다 아래 첨자 t를 딱 써주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VT의 제곱이 얼마냐면 2분의 1 C로 A분의 mg니까 C로 A분의 얼마 나온다? 2mg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하자? 이 제곱을 갖다 없애버리면 여기가 루트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종단 속력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종단 속력 구하는 시계 형태가 C로 A분의 2mg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150페이지 상단에 6-16번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그 표 6-1번을 보면은 공기 중에 몇몇 물체들의 종단 속력이라고 나왔는데 빗방울 한번 보세요. 빗방울의 종단 속력이 얼마다? 7m/s. 야, 그럼 얘는 빗방울이 떨어질 때 딱 7m/s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뭐 한다? 얘는 등속도로 떨어져요. 그죠? 예. 만약에 종단 속도에 도달하지 않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사람이 그걸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당연히. 그죠? 속력이 엄청나게 빠르니까. 질량이 아무리 작아도 속력이 빠르면 운동량의 변화가 커서 충격량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죠? 이해가시죠? 자,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6-3번으로 갑시다. 자, 이제 보기 3번으로 갈게요. 자, 빗방울의 종단 속력으로 직접 아예 이 빗방울의 종단 속력을 구하라는 문제죠. 예, 그럼 대충 표에 나온 대로 7m/s 근방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건 알 수 있으면 되고. 자, 여기에 반지름이 이렇게 이런 빗방울이 있대요,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냐면 반지름이 1.5mm. 아, 이 반지름이 얼마냐면 1.5mm에 뭐가 있다? 빗방울이 있다. 그럼 이 빗방울이 지상 높이 얼마? 1200m. 와, 얘가 1200m 높이에서 떨어진대요. 이렇게. 1200m 높이에서 떨어지고요. 빗방울의 항력계수 C가 얼마냐면, 자, C 값이 얼마다? 0.6이래요. 됐죠? 그 다음에 물의 밀도. 이게 물의 밀도입니다. 물의 밀도가 얼마다? 물의 밀도가 1000kg/cm.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기의 밀도, low A. 자, 공기의 밀도가 얼마다? 이게 1.2kg/s 세제곱미터. 문제에 준 정보가 이겁니다. 됐죠? 이랬을 때 공중에서 떨어지는 동안 빗방울의 모양은 공 모양이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공 모양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공이라고 나온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이게 부피 어떻게 구해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9의 부피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유효 단면적이 얼마냐 물어보면 지금 빗방울이 나한테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빗방울 아래에서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9가 보이는 게 아니라 1이 보이겠죠? 내가 여기 딱 봤을 때 이 단면을 생각하면 돼, 단면. 이 단면이 얼마예요? 단면의 넓이가 얼마야?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 이해가시죠? 이게 뭐다? 이게 유효 단면적이야. 유효 단면적. 상황 이해가시죠? 그럼 다 됐습니다. 여기 썼던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쓰자. 됐죠? 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C값에다가 C값이 얼마예요? 0.6에다가 그 다음에 로우 값이 얼마예요? 이 로우는 누구의 밀도예요? 공기의 밀도죠. 공기의 밀도. 그래서 이거 로우 A니까 로우 A가 얼마다? 1.2 kg/s 세제곱미터에다가 그 다음에 A가 뭐라고요? 유효 단면적이니까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곱하기 얼마? R 제곱. R이 얼마야?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 이게 2분의 1 C 로우 A V 제곱입니다. A 이게 A 값이고요. 그다음 V 제곱. VT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이게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MG하고 똑같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MG? MG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MG를 갖다 지금 봤더니 문제에서 얘 지금 질량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바꿔치기 해야죠. 우리가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이 식을 질량에 대해서 정리하면 질량이 밀도 곱하기 부피가 나오거든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 식을 갖다 어떻게 하자? 예, 바꿔치기 하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이걸 갖다가 이게 물의 밀도잖아요. 결론적으로. 물의 밀도에다가 뭐 하자? 부피를 곱하고 거기다 뭘 하자는 거야? 예, 질을 갖다가 곱해주자 그런 얘기인가요? 됐네요.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게 뭐하고 똑같다? 물의 밀도 얼마예요? 1000 kg/s 세제곱미터에다가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얼마죠? 9.8에다가 부피, 구의 부피 얼마야?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의 세제곱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와, 이걸 산수하래. 그럼 여기 파이 지우고요. 그 다음에 얘 날려버리세요. 이렇게. 좋다.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돼요. 이건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뭘 구하라? VT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VT를 계산했더니 VT가 정말 아름다운 값이 나오죠. 얼마 나오냐면 값이 겁나게 커요. 겁나게 큰 값이 얼마야 이게? 이게 얼마야? 이게 값이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이거? 빗방울의 종단 속력. 빗방울의 종단 속력 겁나 큰 게 아니구나. 이건 종단 속력이니까. 종단 속력이니까 얼마 나온다? 7.4m/s 이렇게 나와. 이건 그렇게 빠른 게 아니죠. 이게 공기저항력이 있을 때는 이 정도가 나오고 공기저항력이 없을 때가 겁나게 큰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이건 공기저항력이 있을 때가 7.4.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 문제가 이제 공기저항력이 없을 때잖아. 이게 A번 문제는 공기저항력이 있을 때고, 그럼 B번은 공기저항력이 없다? 그럼 당연히 7.4보다 겁나게 커야 돼. 이게 근처 값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지? 그러면 공기저항력이 없을 때는 뭐밖에 없다? 중력받아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H 높이를 중력받아서 떨어진다고 한다면 MGH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양변에서 MM 지워버리고 V 계산하면 V가 얼마 나온다? 루트 2GH가 나와. 그럼 2 곱하기 G값이 9.8이고 H가 1200m라 그랬죠? 와우. 딱 봐도 크잖아. 그지? 이거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온다? 153.36m/s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게 현실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m/s 말고 이제 km/h로 자동차 속도로 바꾸면 얘가 7.4m/s가 얼마냐면요. 이게 얼마야? 26.56인가요? 네, 56 km/h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자동차 운전면허 딸 때 속도가 30이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 그런데 얘는 km/h 단위로 바꾸면 얼마 나오냐면 552. 야, 감동적이네. 이 속도로 자동차 탈 수는 없잖아요. 엄청 빠르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속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맞는다?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그죠? 충격량을 받게 된다. 왜? 운동량의 변화가 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박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우박이 덩어리가 크면 그거 맞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찌그러집니다. 유리창 깨지고. 그런데 만약에 저속도로 떨어진다? 그땐 사태가 심각하죠. 예, 그죠?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3절 등속 원운동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절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 2절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했고 이제 3절 등속 원운동. 우리가 이제 이 책에 있는 모든 확인 문제와 모든 보기 문제를 다 풀다 보니까 하여튼 세세하게 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오신다면 이 책을 그냥 씹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은 이미 근데 앞에서 우리가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몇 번째 하는 거야? 구심 가속도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구심 가속도가 얼마다? R분의 V 제곱이다. 그죠?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 파트에서 이제 이 구심 가속도가 R분의 V 제곱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풀기만 하면 돼요. 됐죠? 자, 여기다가 만약에 줄을 매달아서 물체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얘를 뭐 할 거냐면 원운동을 시킬 거야. 줄을 매달아서 원운동을 시켰을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돌릴 거예요. 질량은 얼마다? M이고요. 인석의 속력이 얼마니? 그랬더니 얘 속력이 V였대요. 등속 원운동을 시킬 거니까 속력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돌아요. 그다음 반지름 얼마니? 그랬더니 반지름을 R이라고 놔둘까요? 됐죠? 자, 그럼 얘는 지금 무슨 힘이 작용하냐? 그랬더니 내가 줄로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럼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냐면 안쪽으로 작용하고 이게 뭐다? 이게 장력이죠. 그럼 장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금?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이게 구심력 역할을 하는구나.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장력과 구심력은 어떻다? 같다라고 놔두면 되는 거죠. 그럼 장력이 T니까 구심력은 어떻게 써야 돼요? M 곱하기 뭐다? R분의 V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반지름이 R이니까. 그죠? 그래서 M 곱하기 R분의 V 제곱 이게 뭐다? 구심 가속도. 이건 뭐다? 구심력. 그래서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알아두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원운동을 할 때는 안쪽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해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만약에 이건 장력이었던 거고 만약에 이게 마찰력이 작용하는 이런 구간이었다. 이런 곡선 경로가 있는데 자동차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핸들을 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핸들을 틀어서 이쪽으로 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 자동차에 지금 타이어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 자동차가 왜 바깥쪽으로 안 나갑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바깥쪽으로 안 날아가는 이유는 이 마찰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야? 이 안쪽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겠죠. 이 힘을 뭐라고 하자?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죠. 밀리지 않게 안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또 뭐라고 쓰면 돼? 마찰력이 무슨 역할을 했다?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라는 구심력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한 거야 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구심력 역할을 했는지만 알아내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154페이지에 확인 2번 문제하고 또 보기 문제를 또 풀도록 합시다. 자, 확인 2번. 놀이공원을 즐기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대회전식 관람차? 야, 문제가 왜 길어? 예. 자, 이렇게 대회전식 관람차가 있대요. 대회전식 관람차라는 게 뭐냐면 여기 놀이공원에 가서 타본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이렇게 매달려 있고 여기도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매달려 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달려 있고 이렇게 그냥 매달려 있는 거 이렇게 되게 천천히 돌아요. 천천히 돌아. 예.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고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 있다? 여기 타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여기 이렇게 타 있다. 상황 이해 가시죠? 자, 이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대회전식 관람차를 등속력으로 타고 있다. 이게 당연히 등속도 운동이라 이게 가속도 운동하면 사람들이 이거 타겠습니까? 그죠? V, 이거 V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하고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 이랬을 때 항상 똑바로 선 좌석에서 본 당신의 가속도와 당신에게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방향은 최고점, 최저점을 통과할 때 각각 무엇인가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이게 원운동이잖아요. 이게 원운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속도 방향은 어느 쪽이 돼야 된다? 무조건 가속도 방향은 중심 방향이 돼야 돼요. 왜? 이게 구심 가속도니까. 그래서 최고점에 있을 때는 구심 가속도 방향 어느 쪽? 아래쪽. 최하점에 있을 때는 가속도 방향 어느 쪽? 위쪽이 돼요. 그 다음에
수직항력 방향을 말하라 라고 말하면 얘는 수직항력 위쪽이죠. 이걸 N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수직항력 방향 어느 쪽이다? 당연히 위쪽이죠. 수직항력 방향이 바뀌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도 가속도 방향, 수직항력 방향 어느 쪽이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수직항력이 다르니까 N3라고 이렇게 쓸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을 갖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방향의 아래쪽, 수직항력 위쪽. 얘 가속도 방향 위쪽, 수직항력 위쪽. 됐죠? 그 다음에 C번. 가장 높은 지점에서의 가속도와 가장 낮은 지점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하라 라고 했네요.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그죠?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그 다음 D번. 이 지점, 두 지점에서 수직항력의 크기를 비교하라 그랬는데 자, 얘 한번 봅시다. A하고 여기 지금 아래쪽으로 가속도 방향 아래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또 무슨 힘이 작용하냐 했을 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이 mg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중력이 얼마가 작용한다? mg가 작용해요. 자, 그러면 이 최고점에서 운동방정식을 쓰라 그러면 mg가 수직항력보다 크죠. mg에서 수직항력을 빼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ma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 윗방향이 어떻다는 거야? 이 수직항력 N2가 mg보다 크죠? 그래야 가속도 방향이 위쪽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냐면 N2-mg가 뭐가 된다? 이게 ma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N1이 얼마 나오냐면 N1이 mg-a가 나올 것이고 얘는 N2가 얼마 나오냐 그랬더니 N2가 mg 플러스 a가 나오겠죠?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야? N2가 더 커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저점에서의 수직항력이 최고점보다 수직항력이 크다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문제 2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보기 문제 6-4번으로 갑시다. 자, 보기 문제 6-4번. 자, 보기 6-4. 자, 이건 뭐야? 수직 원형고리 디아블로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원형 궤도로 돌아가지고 다시 나간다는 얘기죠.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한 바퀴를 돌아서 가겠대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서커스에서도 많이 보고 이제 그 자동차 경주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하죠. 예. 자, 그러면은 이 디아블로가 최고점에서 떨어지지 않을 최소 속력을 구하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원형 궤도를 그린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오다가 빙글 돌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시 나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최고점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아래쪽으로 지금 무슨 힘을 받아? 그랬더니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접촉면에 수직하게 또 무슨 힘을 받는다? 수직항력을 받아요. 이해 갑니까? 예,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식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뭐다? 중력하고 수직항력을 더한 힘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라는 구심력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반지름을 뭐라고 하자?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황 이해 가시죠? 얘가 지금 자동차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와서 여기를 지나갈 때 속력이 뭐다? 이게 V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예. 자, 그래서 문제에서 그 최고점에서 떨어지지 않을 속력 V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식을 이제 보세요. 그럼 여기서 N이 음수가 나올 수 있나요? N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N은 0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아,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N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죠? 무조건 아래쪽이니까. 그래서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mg하고 m 곱하기 r분의 v제곱 중에서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 어떻다는 거야? mg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서 mm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v값이 얼마 나온다? v값이 루트 뭐다? gr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g값에다가 9.8을 집어넣고 문제에 r값이 나와 있겠죠? r값이 얼마야? 2.7m. 이렇게. 야, 그런다고 이걸 또 직접 만들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이 값이 얼마 나왔다? 5.1m/s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물통 기억나요? 이렇게 쭈그러지는 물통? 이렇게 물러가지고 이렇게 쭈그렸다 다시 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물통에다가 손잡이 달려있고 거기다 만약에 줄 매달아가지고 돌려도 되고 그냥 손잡이 잡고 이렇게 돌려도 돼요. 물 집어넣고. 그러면 물이 안 엎질러지죠. 최고점에서도. 왜? 이 속력을 넘어섰으니까. 이 속력보다 큰 값으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안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 맞게 또 식을 세우면 V값이 나오겠죠. 그 V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된다? 아래로 안 떨어진다.
이 물이 안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번 문제 갑시다. 개념 설명하는 시간보다 문제 푸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죠? 문제가 너무 많아. 자, 이제 6-5번 보기 문제로 갑시다. 평평한 커브길에서 회전하는 자동차라고 되어 있는데 평평한 커브길은 그냥 되게 단순해요. 그냥 이렇게 지금 커브길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자동차가 바깥으로 안 나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마찰력이 안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마찰력. 그럼 마찰력이 무슨 역할을 한 거야? 구심력 역할을 한 거죠. M 곱하기 질량이 M이고요. 속력을 V라고 놔둡시다. M 곱하기 뭐다? R분의 V 제곱. 끝났네요. 예. 근데 이 안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놔두면 여기도 마이너스라고 쓰면 되는 거지 뭐. 됐습니까? 이렇게 끝. 그래서 문제에서 A번 문제에서 자동차의 속력이 28.6m/s일 때 자동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면 자동차를 아래로 누르는 음성 양력의 크기는 얼마인지 구하라라고 했는데 이탄 마찰력 구하는 식이 F는 뭐다?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죠. 됐습니까?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음성 양력이라는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야. 자동차가 갈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죠, 이건. 그냥 딸랑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가 갈 때 이 자동차에 대해서 이 자동차를 이제 위에서 봤다고, 옆에서 봤다고 생각합시다. 뒤에서 바라보게 되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 그럼 자동차는 일단 아래쪽으로 무슨 힘을 받을 것이다? 중력을 받겠죠. 중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음성 양력이라는 힘을 갖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랫방향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카들이 달려갈 때 아래쪽으로 음성 양력이 작용하니까 얘가 바닥에 붙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뜨지 않고. 아시겠죠? 그래서 음성 양력을 뭐라고 표시할까요? 음성 양력을 FL이라고 쓴 건가요? 이렇게. 음성 양력을 FL이라고 쓰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직 항력을 뭐라고 표시하자? 헷갈리니까 그냥 N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 또 FN이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수직 항력을 위로 써놓을게요. 됐죠? 그리고 마찰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 이쪽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지. 됐죠? 이게 마찰력 방향.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마찰력 방향이 이 알짜임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다? 이게 뭐다? 알짜임이다. 라고 놔두면 돼. 저게 가속도 방향이야. 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마찰력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 마찰력식이 뮤 n이고요. 이 뮤 n이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라는 얘기인데 n자리에다가 누굴 집어넣어야 돼? n자리에다가 이 두 녀석을 더한 값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뮤 곱하기 뭐다? mg 플러스 fl이 이게 m 곱하기 r분의 v제곱과 같다라고 놔둔 다음에 식을 정리하면 fl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fl에 대해서 정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문제가. 상황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음성 양력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스포츠카들이나 그런 경주용 자동차들은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뜨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FL에 대해서 정리하면 얼마가 나온다? 663. 얼마? 7N이라는 이런 힘을 받습니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A번 문제 풀이였고요. 다음 B번 문제. 음성 양력의 크기 FL은 항력처럼 자동차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이 음성 양력이라는 녀석이 자동차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대요. 그래서 따라서 자동차의 음성 양력은 직선 경주로에서 달릴 때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빨리 달릴수록 커지게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90m/s에서의 음성 양력의 크기가 얼마인지 구하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한번 풀어보세요. FL이 뭐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속력이 한마디로 속력의 제곱에 FL이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래서 FL을 계산하면 FL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FL이 얼마가 나온다? 6,572N.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건 같이 이렇게 풀도록 합시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문제 6번. 자, 그럼 이제 보기 문제 6번은 또 뭐가 다른 거야? 자. 이제 보기 6번은요. 아까 그냥 이런 딸랑 그냥 빗면 그냥 일반 면이 아니라 빗면이라는 거예요. 빗면 또. 와, 빗면일 때 또 거기서 경사진 커브길을 지나간다. 그때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그림을 갖다가 이제 좀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세타야. 근데 여기가 세타인데 자동차가 이런 경사면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이 좀 이해 갑니까, 이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실제 그 자동차 경주로가 이렇게 생겼죠. 왜냐하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자전거 경주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 자전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아래쪽으로 무슨 힘을 받는다? 중력을 받겠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접촉면에 수직하게 무슨 힘을 받는다? 수직항력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수직항력을 받을 거야. 그때 이 수직항력과 중력을 합쳐라. 이 두 힘을 합친 힘이 알짜인 방향인데 알짜인 방향이 안쪽에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상황 이해 갑니까? 이게 뭐다? 이게 시그마 F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상황 이해 가죠? 자, 그래서 이 경사진 커브길에서 회전하는 자동차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경사면의 각 세타를 구하라라는 게 문제고요. 반지름 R이 얼마다? 190m래요. 이걸 뭐라 그래?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죠. 곡률 반지름 R이 얼마다? 190m. 얘는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회전할 때 이 원뿔 모양에서의 그 R값이 얼마다? 19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20m/s의 속력으로 등속력 원운동하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얘는 요 방향 성분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얘를 갖다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봅시다. 얘가 수직항력이고요. 얘가 뭐다? 얘가 mg예요. 그럼 이 수직항력과 mg를 더해.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이게 알짜임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표시해서 이게 뭐다, 이게? 이게 시그마 F야. 됐죠? 그리고 요각이 세타니까 얘는 요각이 세타가 돼요. 됐죠? 네, 그러면 지금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 나옵니까? mg분의 뭐다? 시그마 F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시그마 F가 얼마 나오냐 그랬더니 시그마 F가 얼마 나오냐면 mg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mg 탄젠트 세타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야? 구심력 역할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m 곱하기 뭐다? r분의 v 제곱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두 개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개 같은 거니까 양변에서 mm 지워버리세요. 됐죠? 그리고 세타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거 갖다가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정리하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 나오냐면 gr분의 얼마? v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세타를 구하는 문제니까 아크 탄젠트 얼마? gr분의 v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이게 바로 뭐다? 세타 값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세타 값을 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값 다 구했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6장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다 했어요. 개념 설명 다 했고 보기 문제 다 풀었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쉬었다가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